작은 서점. 마지막으로 그를 봤을 때 나는 친구와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미국 소설 리디아 데이비스의 이야기의 끝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실패한 사랑과 그 사랑을 복원하려는 글쓰기의 두 궤적이 밀도 있게 나가는 장편소설인데요. 이런 해외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와 번역되었을까? 책의 맨 뒷장을 열어보게 됩니다.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사람들, 오늘은 해외 문학팀을 모시고 편집자의 방 꾸며보겠습니다. 미국의 컬럼니스트는 자신의 책 서문에다 편집자와 홍보 담당자, 서점 직원 등을 언급하며 그들에게 이 책을 바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 시간만큼은 그분들의 시간입니다. 이름을 당당히 밝혀드립니다. 책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 편집자의 방. 편집자의 방을 꾸며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민음사 편집자 김민경님, 그리고 난다의 편집자 권현승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젊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모셨어요. 지난주에 비해서 말이죠. 자, 우리 두 분은 그 출판사에 소속된 이제 직장인들이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시는 그런 과정에서 회사의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흔쾌히들 허락을 받고 나오신 건가요? 아, 네. 물론 사전 허락을 받았는데요. 네. 팀장님 그리고 사장님 모두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네. 재밌게 유익하게 하고 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팀장님,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현승님. 네, 저도 이제 대표님께서 거의 너무 흔쾌히 말씀해 주셨고, 네. 사실 또 코너 이름이 이제 편집자의 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 편집자가 어쨌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너무 감사하게 왔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편집자분들만을 모시고 책 얘기하는 코너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현식, 김진영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편집자분들은 원래 이렇게 말씀들을 잘하시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꾼들이세요, 두 분이. 네,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아마 네. 너무 이렇게 평균을 높여놔 주신 게 아닌가. 아니요,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또 할 수 있는 또 좋은 얘기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아세요? 이렇게 그 이현식, 김진영 편집자님들 다 아시는 사이세요? 네, 그럼요. 저는 이제 같은 건물까지는 아니죠. 오다 가다가 좀 그냥 인사 정도 드리는. 네. 그리고 너무 유명하시고. 그렇죠. 네. 네, 너무 잘 알려주신 두 분이셔갖고 네. 당연히 알고 있어요. 네, 저도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인스타 팔로우하면서 그냥 혼자서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제가 우리 오늘 함께하는 두 분의 이력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현승 편집자님. 이분은요, 출판사 난다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출판사의 해외문학 전문 시리즈 모호를 기획 편집하고 있고 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세계문학의 전반에 대해 넓게 퍼진 관심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흥미로운 작품을 찾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호 시리즈가 유명한데요. 출간 작품으로는 성적인 밤, 성적인 밤이면 성적인 밤 맞죠? 네, 성적인 밤. 네. 그리고 사랑, 문자 살해 클럽, 그리고 이야기 끝, 부재하는 형상들이 있는 풍경, 에로스, 달콤 씁쓸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민경 편집자는요. 5년차 편집자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민음사 편집부 해외 문학팀 근무 중이고요. 재치 있는 말솜씨로 2022년부터 민음사 TV에서 세계 문학 전집 월드컵 책 추천 쇼츠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세계 문학 전집과 해외 문학 단행본 편집을 했습니다. 서서문을 전공했지만 팀의 특성상 다채로운 언어권의 작품 편집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요 편집 도서로는 호밀밭의 파수꾼 개정판, 블랙박스, 족장의 가을, 악령, 세피아빛 초상, 디 에센셜 피츠제럴드, 파리 대왕, 그래픽 노블 등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두 분을 소개하는데 뭐 놓친 부분이 있나요? 뭐 수상 경력이라든지 뭐 기적사항이라든지 꼭 첨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혹시 수상을 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 문학을 편집하시는 분들이세요. 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좀 살짝 들어볼까요? 어느 분부터? 예. 자, 아니 엄밀히 누가 더 선배신 거예요? 선배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뭐 다른 편집자분들이 하시는 일과 같지만 해외 문학을 다루면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점은 이제 번역을 한다는 점일 텐데요. 아름답고 정확한 우리말로 옮겼는지를 이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는 게 이제 신경 써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사실 너무 방대한 세계관의 방대한 언어권의 작가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소 생소한 이제 시대 배경이나 작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해드리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초점을 맞추는 게 해외 문학을 하는 편집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 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군요. 네. 권 편집자님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특징적이란 거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문학이나 한국 산문 작품을 이제 편집 기획을 할 때는 작가분하고 같이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원고를 완성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특정 나라권의 언어로 나와 있는 책을 많은 경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되게 많은 시간을 원고를 읽고 검토하고 이러는데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더 전공자들이 이렇게 좀 있는 건가요? 두 분이 이제 불문학과 서서문 하셨는데 이게 좀 도움이 됐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하는 선배분들도 외국어, 문학을 전공한 분들이 많으시고 뭐 사실 저는 학부까지밖에 못했기 때문에 가방끈이 짧아서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싶지만 그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반가운 이름들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그냥 반갑다는 느낌은 더 받을 수 있지만 아까 설명해 주셨듯이 저희 전공의 언어권의 작품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롭게 늘 배워야 하는 심정입니다. 현승님이 석사까지 하셔가지고 불문학 석사세요? 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최민석 작가님이랑도 이제 하루 같이 방송을 하는데 불문학 새로 학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본인이 불문학을 다시 더 전공하고 싶은 이유는 본인 작품 세계에 우아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약간 일리 있는 설명일까요? 되게 멋있는 설명이네요. 그래요? 그 자체만으로도. 아니 우리 업계에서 이 두 분을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는지 궁금한데 지난주 이제 나오셨던 이현실 편집자님은 출판계 방시혁이라고 밝히셨고 김진영 편집자님은 출판계 윤상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더니 이제 막 손사래를 저시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셨던 두 분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민경 편집자는 워낙 이제 있어요? 별명이? 아니 민음사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쇼츠로 항상 줄거리를 앞에 부분만 설명하다 탁 감질나게 끊는 쇼츠를 해서 이제 출발 비디오 여행하시는 김경식님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 민음사의 김경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고요. 뭐 옥장판을 팔아도 살 것 같다. 책을 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수완이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막 홈쇼핑에서 현란하게 책을 파는 그런 느낌으로.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독자들한테 어필한다는 거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현승님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참 아쉬운데. 저도 그게 오늘 아쉽네요. 네. 이제 편집자들 사이에서는 현생님이 굉장히 유명하세요. 이제 저도 이제 라디오를 현생님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주변 분들이 다들 그 잘생긴 편집자? 라고 하셨어요. 네네. 현생님 처음에 이제 출판사 들어오셨을 때 파주가 들썩거렸다.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여러 명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저희 스튜디오 문 딱 이제 열고 들어오는데 잘못 들어오셨나? 여기 오늘 저기 작은 서점인데 뭐 연예인 한 분이 들어오시나 깜짝 놀랐어요. 본인은 어떤 별명 갖고 계세요? 왜 이렇게 안절부절하세요? 가불한석이신데. 갑자기 저 엄청 긴장 원래 안 하는 성격이고 편안하고 제 집 같고 그랬는데 이제 제 집 같지 않네요. 너무 민망합니다. 네. 뭐 별명은 그냥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돌? 뭐 연예인? 뭐. 좋네요. 네, 아이돌 좋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 이렇게 검색창에서 권현승 편집자를 찾으면 사진 나와요? 네, 나옵니다. 나와요. 인터뷰 하신 게 있어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시고. 자, 오늘은 우리가 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책 얘기로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갖고 오신 책들이 궁금한데, 좀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편집자님들이 본인 책, 편집한 책이 아닌 다른 분들의 이제 책을 가져와서 소개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본인들이 만든 책을 좀 추천을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초면이라 이렇게 좀 편하게 방송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받아볼까요? 네,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끼리도 초면이어서 누군요? 네. 맞아요. 지난주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꽤 오랫동안 나눴는데 그래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서로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조금 겹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 점들이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가 편집했던 책 중에 민경 편집자님께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 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방송을 앞두고 사전 미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워낙 초면이라. 서로 이제 어떤 성향도 파악하면서 상대방에게 어울릴 책을 가져오셨다는 얘기는 이미 이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셨다니 너무 감사드려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은 어떤 책을? 네, 저도 가져오셨나요? 이제 현승님이 불문학을 전공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편집한 책 중에 이제 프랑스 문학인 프랑스아주 사강의 마음의 심연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지 않아도 편집자들끼리는 서로 만나면 의뢰 자기가 편집한 책을 선물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일은 아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책을 편집했습니다. 아니면 가장 최근에 편집한 책을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이 사강의 마음의 심연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강하면 이제 유명한 작가잖아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점점점입니다. 네. 슬픔이 안녕. 네. 그런 책들로 친숙한 이름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 작품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니 웨스토프가 엮고 다듬어서 출간을 했는데 완성된 원고라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저기 복사된 영화 시나리오 초안 그리고 노트 같은 게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니 웨스토프가 이걸 다른 편집자한테 아니면 다른 작가한테 윤문을 부탁드리려고 해봤는데도 역시 사강의 문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인 나뿐이다 해서 직접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강을 프랑스 문학을 전공을 하셨지만은 많이 읽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 중에서도 사강 작품 중에서도 가장 모호하고 가장 불완전하고 연약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흩어진 걸 모은 만큼 사실 이 작품 미완이거든요. 미완이고 열린 결말로 끝나요. 영화 시나리오를 위해서 쓴 글이다. 네. 근데 그것보다 사실 이 책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라면 이제 장모와 사위의 불륜 이야기인데요. 보통 불륜도 아니고 장모랑 사위. 그래서 저도 이제 시놉시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하나 싶을 만큼 네. 이 책을 편집하는 내내 이제 금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곱씹어본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 주제 한 단어만으로도 금기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굉장히 호기심이 확 발동하는데 줄거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주인공은 35살인 남성 리도빅인데요. 네. 마리로르라는 여자랑 사랑 없는 결혼을 지속하고 있어요. 리도빅이 되게 재벌이지만 좀 교양은 없는 그런 좀 속물적인 집안의 아들인데 마리로르는 돈만 보고 결혼을 한 거죠. 네. 근데 둘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되게 심각한 교통사고가 나서 리도빅이 혼수 상태, 정신 착랑 상태로 몇 년 동안 요양원이랑 병원에 갇혀 있어요. 네. 막 사람들이 이건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다 싶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사고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리도빅을 아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나사가 하나 빠졌다. 사고 후에 약간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그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 리도빅은 멀쩡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리로르는 빨리 이혼해서 지참금이나 챙겨야겠다. 원래 목적이었으니까. 상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태원 기념 준비 파티를 하기 위해서 마리로르의 엄마이자 리도빅의 장모인 파니가 3주 동안 저택에 머물면서 그 파티를 준비하려고 해요. 네. 근데 파니는 이 세계관 안에서 최강 미녀거든요. 도저히 이제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 되게 아름답고 눈부신 외모를 가졌다는 묘사가 반복해서 등장해요. 네. 리도빅 또한 어딘가 몽롱해 보이지만 굉장한 미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둘은 불현듯 사랑에 빠지는데요. 과연 그 뒤로 그 둘의 사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영화 소개. 진짜 김경식이네. 네. 아니,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장모와 아름다운 외모 소유를 하고 있는 장모와 남자는 35, 그러니까 나이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데? 꽤나 나죠. 아마 한 20살 가까이 넘게 나지 않나 추측이 됩니다. 오호, 둘이 스포일러라서 알려드릴 수가 불현듯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다. 사랑에 빠지는 거는 이제 사실이고 그게 네.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나 이제 궁금해 미치겠네. 한 번 손에 잡으면 끝까지 이제 읽어 나가게 되는 그런 책이죠. 네. 근데 이제 마리로르라는 이 여자는 아내는 어찌 보면 남편을 좀 이렇게 돈으로만을 보고 사랑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떨쳐내버리고 싶은 존재였는데 그 존재를 자기 어머니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남녀 간의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인데 아무튼 결론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네. 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강. 이 사강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작가인지 좀 알아야 또 얘기가 좀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우선 네. 불문학을 전공하셨으니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훅 사강은 누군가요? 네. 제가 아는 사강은 이제 굉장히 파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잘 어울리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유명한 그 법원에서 이제 변호를 한 자기를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맞아요. 그 사강의 네, 말이죠. 사강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민경 편집자님의 이 줄거리 네. 그 요약을 들으면서 다분히 사강적이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사강이 사실 그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 찾아서의 등장인물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필명으로 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작품보다는 자기 작가 본인의 스캔들로도 좀 많이 유명한 네, 작가인데요. 네. 뭐 자동차 사고도 내고 도박, 약물 중독, 뭐 빚, 아주 특이한 연애 같은 거를 하면서 되게 항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자서전에서 사강은 글쓰기가 삶의 제약에 대한 복수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그러면서 어딘지 연약한 인물들 간의 사랑을 정말 특유의 문체로 잘 그려내는 작가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뭐 스캔들이 많았지만 네. 엄청나게 많은 책을 읽은 독서가이기도 했고 20편이 넘는 희곡, 장편, 에세이 같은 걸 활발하게 내면서 네. 꾸준히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한 대중적으로도 유명하고 네. 이제
평단에서도 좋은 평을 받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심연. 사실 그 지금 줄거리와 이 제목이 좀 안 붙는 느낌인데 무슨 뜻이 있는 거죠? 마음의 심연. 이게 이제 프랑스어 원제로는 마음의 내 모서리라는 게 원래 원제예요. 내 귀퉁이.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딱 그 저희 편집부에서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물어볼 사람은 없고 이렇게 사각관계를 뜻하나? 저 혼자서 막 이렇게 생각도 해서 뭐 여러 가지 제목 후보들이 있었어요. 뭐 마음의 사방, 마음 깊은 곳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좀 힌트를 얻었던 거는 독일어판의 제목이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라고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방, 네모난 어떤 이런 방향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작품은 좀 더 마음의 깊이, 마음의 어떤 어두운 곳을 집중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심연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제 해외 쪽에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 파니와 장모와 르이도빅 사위가 지향하는 사랑, 이거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의 앞에 설명과 자극적인 키워드들만 듣고 좀 막 불장난이나 아니면 좀 가벼운 이런 사랑을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우선 파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사별한 지 몇 년이 지나서 혼자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과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남편에게 되게 기대고 의지하는 사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리도빅을 봤을 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사고 이후에 살이 홀쭉해지고 어딘지 몽롱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리도빅을 무시하는 이런 걸 보고 연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해보지 않은 사랑의 영역에 끌리는 듯한 그런 사람이고 리도빅은 아예 파니를 만나고 나서 두 번째 삶이 새로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이해, 분별력, 신뢰 같은 게 전혀 없는 되게 속물적인 집안에서 진짜 기댈 곳이 없다가 약간 구원 같은 약간 모성애? 이런 그쵸. 거를 느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가,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제가 표지, 뒷표지에도 쓴 건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들은 두려움도 호기심도 부끄러움도 없는 또 다른 영역에서 서로를 발견했다. 그것은 운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이 그들의 사랑을 좀 잘 표현해주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이제 항상 소설 속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망한 사랑들은 자기의 마음을 숨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 마음을 숨길 때가 있는데 파니와 리도빅은 둘 다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또 프랑스 사회에서의 그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장모와 사회사랑이라는 그 틀에 갇혀서 거부감을 갖기 시작하면 이게 좀 한도 끝도 없이 읽는 내내 힘들어지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지금 편견을 갖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네, 근데 그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 저도 사실 용납이 안 됐고 편집하면서도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책이 나오는데 나 돌맞지 않을까? 독자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상하게 이 안에서는 이해가 된다.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의 사랑으로 좀 받아들인다면 아니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도 이 책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파니와 루도빅의 사랑 어떻게 보셨는지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모 사학이 이게 키워드가 세긴 한데 사실 불륜이라는 키워드는 다분히 또 아까 이제 사강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또 다분히 프랑스적이다. 그런 건 있어서 어쨌든 문화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잘 쓴 소설 작품이 한정되겠지만은 그리고 이 작품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소설 읽는 거에 어떤 즐거움이라고 하면은 즉각적인 판단을 잠깐 멈추고
예, 각 그 개별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글을 쓰는 소설가분들도 조금 더 설득하기 힘든 것들을 더 얘기하려는 경향도 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그걸 성공했을 때 그 성취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좀 소설 읽기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강을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읽으면 좀 수월해질 것 같아요. 왜 이런 사랑의 갈등과 고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또 삼각관계, 뭐 연상연하의 어떤 네. 그런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구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그렇죠? 네. 사강적이라는 사강적이라는 해주셨습니다. 작품 속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한번 꼽아주신다면요. 이게 영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네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가 영화로 치면 굉장히 명장면이다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그 저택 이름이 라크레소나드인데 거기에 이제 막 비싼 장식품 같은 거를 막 사서 쌓아두는데 골동품을 아무도 쓰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도 연주하지 않던 피아노를 파니가 연주하는데 리도빅이 그걸 우연히 듣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사랑에 탁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창을 통해 꿀 같기도 하고 독 같기도 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서면서 이상하게도 몸이 덜덜 떨렸다. 이윽고 그의 눈에 파니의 옆얼굴이 보였다. 한순간 그 얼굴은 아득하고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그 테마를 한 차례 또 한 차례 치는 동안 절망감이 그를 압도했다. 그는 이제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 음악 안에 있는 것, 그의 주위의 대기 속에 떠돌던 그것을 경험한 적도, 포착한 적도, 누린 적도 없었다. 저는 왜 지금 이 김민경 편집자님이 이거 읽어주시는데 김희애와 유아인이 생각이 나죠. 또 배경음악도 너무 좋잖아요. 네. 예. 이 뒤로가 더 격정적인 장면들이 막 펼쳐지는데요. 네. 그건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책으로? 네, 책으로 확인해 주시죠. 굉장히 그 유인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독자들을. 저는 오늘 바로 이 책 그냥 펼쳐보면 밤새 읽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 방송을 좀 하셨던 분이랑 다르긴 다르네.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은 어떤 부분, 마음이 심연 읽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와닿으셨는지요? 저는 이제 초반 부분이 조금 어쨌든 중요하잖아요. 네. 소설에 몰입을 하게 하는 장치인데 그런 부분 앞에 그 인물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인물들이 되게 제가 아까도 프랑스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어떤 사교계라는 공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떤 성, 이런 공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되게 한국적이지는 않은데,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또 작품이 되게 다른 것도 있었고, 비교하면서 읽었고, 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 네. 어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아할까요? 우선 가장 먼저는 도파민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 저네요. 아무래도 키워드가 키워드인 만큼 재미있게 막 짜릿하게 넘겨서 읽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좀 연약한 사람의 어떤 되게 흔들거림, 비틀거림을 묘사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강 아니면 프랑스 문학이나 예술에 대해서 얼마 정도 호감이 있으셨던 분들에게도 널리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네. 자, 같이 이 책과 어울릴 만한 노래 좀 하나 골라주세요. 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이 추천한 곡은요? 네, 저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라는 곡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곡에 흐르는 어떤 정서나 이제 사랑을 노래하는 그 안개 속에 있는 사랑을 노래하는 느낌이
이 책과 참 잘 붙는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순수한 말투로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게 묘한 그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네,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 들어보겠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미스티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현승 편집자님의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네, 이거는 리디아 데이비스라는 미국 작가의 장편소설 이야기의 끝이라는 책이고요. 리디아 데이비스는 현재도 살아있고 지금도 계속 글을 쓰고 있는 작가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현재 미국 문단의 인싸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문학 쪽에서 요즘 리디아 데이비스 읽어 그럼 너 좀 글 좀 읽는구나 약간 이런 반응을 받는 작가예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근 한 몇 년, 근 5년 내로 이제 여러 출판사를 통해서 여러 작품이 알려지고 있고, 네, 그래서 한국에도 꽤 이제 독자층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런 근데 이 작가는 특징이 굉장히 짧은 글들을 쓰는 걸로 유명을 해요. 단편이라기보다도 더 짧은. 더 짧은. 네, 보통 여편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한 쪽짜리도 많고, 네, 뭐 두세 쪽짜리도 많고, 그리고 글의 방식도 일반적인 단편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한두 장짜리 이렇게 쓰는 것도 우리가 단편 소설에 분류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리디아 데이비스를 얘기할 때 그냥 이야기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혹은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그래서 리디아 데이비스가 곧 그냥 리디아 데이비스다, 장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네, 근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그런 이제 짧은 이야기가 전문인 작가가 쓴 유일한 장편 소설인데요. 네, 원래 이 작품도 짧은 한 두세 페이지, 뭐 길어봤자 10페이지 내로 구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한 300페이지 가까이, 300페이지 정도 되는. 아니, 짧은 거를 늘려서 300페이지까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야기가 계속 확장. 네. 아니, 이것도 지금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이 책을 특별히 고른 이유가 또 민경 씨와 또 이렇게 우리 편집장님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이 책을 고르신 거예요? 아까 이제 민경 편집장님께서 제가 이제 제 배경을 말씀해 주셨듯이 민경 편집장님께서는 이제 작업을 하실 때 러시아 문학이나 영미 문학 쪽이 되게 즐겁게 작업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디아 데이비스는 미국 문학의 이제 대표적인 작가고 또 고르다 보니까 둘 다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진한 사랑 이야기예요, 역시. 라는 점에서 근데 또 너무 달라요. 제가 이제 하나 둘씩 뜯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줄거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의 끝이라는 제목처럼 일단 이 소설의 화자 자체가 소설가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한 어느 시기에 제 생각에는 한 40, 50대쯤 된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연애를 자기 소설로 써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연애가 본인이 어떤 대학에 강사로 있었을 때 거기 대학을 다니던 남 학생과 이것도 20대 초반이죠. 연하의 이게 또 겹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같은 자기 수업을 들었던 학생은 아닌 걸로 보이고 그냥 이제 친구의 친구로 만난 이제 미국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과의 연애가 있었고 그 사람과 헤어진 이후에 그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되게 디테일한 거에 집착을 하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연에서 이 사람을 처음 봤던 것 같은데 그때 맥주를 몇 병 마셨더라? 그 맥주는 어떤 거였지?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갔었지?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써내려 나가려고 하고 그런 써내려 나가는 과정까지도 담은 소설이에요. 이 리디아 데이비스가 제가 좀 잘 몰라서 사실 좀 검색을 해보니까 부커상 수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강 작가가 이 부커상 국제 부문에 2016년에 상을 받았죠. 이분이 전해인 2013년 부커상.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유명한 작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뭐 사랑과 이별 이런 보편적인 주제인데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이 이제 영미문학을 좋아해서 이제 골라오셨다고 그랬는데 이 책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감상평을 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같이 이렇게 회의까지 하셨는데 너무 바쁘셔서 못 읽으신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되게 컨셉에 충실해서 진짜 선물을 해주시면 오늘부터 읽어보려고. 저랑 컨셉이 겹치네요. 저도 질문의 얘기를 듣고 이제 설명을 좀 들은 다음에 읽는 게 제 컨셉이거든요. 네네. 사랑과 이별 뭐 아주 보편적인 주제인데 이 리디아 데이비스만의 어떤 특별한 점, 특별한 해석이라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한 몇 페이지만 읽어보셔도 너무 잘 느껴지실 텐데 결코 아름답게 그리지 않아요. 본인의 사랑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자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못난 모습까지도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아무래도 뭐 옛날 이야기고 사실 뭐 크게 누가 정말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면은 그냥 자기 부분은 조금 미화를 하고 걔가 좀 모자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가감없이 다 얘기를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소설가 화자라는 이 컨셉이 있다 보니까 그런 소설가적 태도, 그러니까 되게 모든 진실을 다 드러내겠다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들 어쨌든 이별이라는 경험은 되게 보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공감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런 생각했었지. 아, 나도 저런 모습이 있었지.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사랑 이야기들, 특히 이제 이런 류의 소설을 보면 이게 헤어진 상대에 대한 그리움인지 아니면 그 당시 내가 사랑했던 그 감정에 대한 그리움인지 어느 쪽일까 이게 좀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이 작품에서는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것도 이제 상대 남자에 대한 묘사가 되게 조금씩 달라져요. 어느 부분에서는 정말 섬세하고 굉장히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으로 묘사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너무 거칠고 잘 안 맞고 좀 어리고 이제 연하남이니까 그런 게 이제 나쁘게 그려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에 더 가깝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제목이 이야기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과 지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다 해서 드는 생각이었는데 왜 우리가 보통 연애라면 그 이별을 하면 어디가 끝인지 잘 모르죠. 사랑의 시작점은 우리가 항상 아는데 그 끝은 뭔가 미련 이런 것 때문에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좀 구질구질하게 끝난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아니었던 경우 뭐 해서 그 이야기의 끝을 확실하게 맺어주는 내 감정의 그 마감을 해주는 뭐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소설 내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소설을 쓰는데 이 이야기의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예 초반 부분에 그 본인이 그 실제로 이 남자를 헤어진 이후에 몇 번 보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을 이 소설의 처음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내면 될까? 혹은 이게 그때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왔었었던가? 자기 기억을 이제 조금 의심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정말 찌질합니다. 이 화자. 네. 계속. 화자가? 화자가 이제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가갖고 구질구질하게. 우리 또 좀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때? 뭐를 얘기하고 괜히 이 남자가 어디 파티 같은 데 가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이 화자가 연상이니까 내가 그 파티 너 데려갈 수 있는데 같이 갈래? 근데 넌 나랑 가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죠. 우리 앞서 김민경 편집자께서는 이제 본인의 책을 세일즈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아직 읽어보기 전에 선물을 받은 입장에서 좀 뭐 질문 같은 게 있으실까요?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어딘지가 궁금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모호에서 나오는 책들은 현생님이 다 이제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을 했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리디아 데이비스의 다른 작품들 중에서 왜 이거였는지. 요 작품의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기획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요거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그런 찌질한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저도 듣고 싶어요. 네. 그의 일부가 성장해서 내 안의 일부가 된 것처럼
나의 일부 역시 성장해서 그 안의 일부가 되었다. 지금도 나의 그 일부는 그의 안에 있었다. 그를 보고 있으면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보였고 이제 나의 일부가 있을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사랑할 때 그의 눈에 비치던 나도 있을 곳이 없어졌다. 내 안의 일부가 된 그도 마찬가지다. 내 안에 그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두 개의 상처가 남았다. 아직 내 안에 있는 그의 상처와 그 안에 있는 나의 일부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며 입은 상처였다. 우리 앞서 마음의 심연은 굉장히 격정적인 그 저녁 시간에 나오는 일일 드라마 같은. 아니, 일일 드라마라고 하기도 못해요. 이제 이런 드라마는 한국에서 좀 불가한. 네, 지금 이야기의 끝은 누구나 그 사랑하면서, 연애하면서, 이별하면서 겪는 그 보편적인 감정을 좀 풀어내는 네, 그런 소설 같네요. 네. 그 사강의 마음의 심연과 같이 두고 봤을 때 좀 어떤 비교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오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야기의 끝을 계속 마무리 짓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제 마음의 심연의 마지막 장면도 이제 그 퇴원 기념 축하 파티를 열리는 딱 그 아침 풍경만 소개가 되고 끝나거든요. 네.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이제 이 책의 되게 특징인데 그런 고민들을 소설가도 하지만 네.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끝내야 될지 이미 끝을 내고 돌아왔지만 내 안에서 이제 저는 그거를 생존 장례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생존 장례식이요? 네. 그 사람을 언제 내 안에 있는 그 사람 언제 죽여야 할지라는 거는 네. 다 누구나 하고 있는 고민이잖아요. 끝을 매조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독자들이 읽었으면 해요? 사랑이 아파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 기억이 희미해진 사람들?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도 실제로 그 세팅이 쓰여지는 과정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소설가가 회상을 하면서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 이런 이별 이야기도 너무 그 안에 있는 순간에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 글로서 이제 즐기기엔 좀 힘들 것 같고, 네.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같이 회상을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아, 나도 너무 이런 못난 모습이 있었지. 그런 걸 이제 겹쳐보면서, 그리고 이제 네, 다른 그런 기억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랬었던 건가? 혹은 내가 이걸 미화했던 건가? 이런 식의 질문도 많이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곱씹어 보려는 차원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문학의 영원한 영감과 화두가 되고 있는 사랑 이야기를 영미권과 이제 프랑스 이 두 문화권에서의 어떤 그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봤는데 오늘 김민경, 권현승 두 분의 편집자와 함께한 이 시간 사실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스튜디오에서 KBS 스튜디오에서 이제 책 프로그램 우리 두 분과 하면서 익숙치 않은 상황인데도 지금 너무 편안하게 마치 여러 번 지금 방송하신 것처럼 얘기를 나누셨어요. 오늘 소회라고 해야 될까요? 한마디씩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민경 편집자님, 뭐 워낙 방송 베테랑이시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네. 오기 전부터 그리고 여기 직전까지도 엄청나게 떨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진짜로요? 긴장하셨다고요? 네, 사실 지금도 그런데 네. 공영방송에서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해요. 네. 예. 책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진짜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자유롭게 얘기하시고 좋은 책들 마음껏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히려 공영방송일수록 또 다양한 책들을 소개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공영방송에 소개드리면서 첫 책으로 이 책을 가져온 게 맞나 싶었는데 지금 살짝 후회가 되긴 하네요. 아닙니다. 뭐 어차피 뭐 이거는 문학으로서 이해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 권현승 편집자님. 자꾸 이제 공영방송에서 좀 민망하긴 한데 저도 지난주에 그렇게 생각이 없었는데
공영방송이라는 단어 들으니까 갑자기 무게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근데 전 너무 즐거웠고요. 다만 제가 무슨 말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즐겁기만 했습니다. 우리 독자분들은 너무나 여러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셨을 것 같고 또 아마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권현승 편집자께서 이야기 끝과 어울리는 곡 가져오셨는데요. 어떤 곡인가요? 네. 이 카우보이 정키의 블루문 리지티드라는 곡인데요. 이게 저도 원래 듣고 나중에 알았는데 네. 엘비스 프레슬리의 원곡을 다시 이제 편곡해서 한 곡이라서 이 곡 자체는 1988년에 나왔고 네. 엘비스 프레슬리 곡은 한참 전에 나왔고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이 겹쳐 있는 곡이더라고요. 곡 자체의 멜로디도 되게 지나간 유행가 같은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제 작품의 어떤 정서라고 하면은 향수 그런 것과 좀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습니다. 카우보이 정키스의 블룸은 리비지티드 오늘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우리 두 분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민경 편집자, 권현승 편집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